안녕하세요. 장혜경입니다. 같은 뉴스를 다르게 들려드리는 와장창 TV의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뉴스 큐레이터 조영찬 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한일 경제 전쟁이 이제 경제 문제를 넘어서서 안보 문제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안보상 우호국 화이트리스트라고 하죠. 거기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려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상 우리나라를 적으로 적성국가로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뭐 그렇게 이해도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그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했습니다만은 이제 제외하겠다는 건데요. 최근 일본의 태도가 단지 한일 과거사 갈등 차원이 아니고 우리를 본격적으로 견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양국 간 경제 격차가 굉장히 축소됐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서는 이미 일본을 능가했죠. 그래서 한국이 경쟁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아마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것 같은 취지로 일본이 우리를 견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됩니다. 네. 사실 그 1965년이죠. 한일 기본조약 체결 당시에 GDP 격차가 100배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그런데 현재는 지금 거의 2.5배 정도로 축소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일본이 그 수출 통제에 나선 품목으로 볼 때 이 통상적인 보호 무역 조치하고 다릅니다. 거의 우리 경제의 성장을 막겠다는 그 핀세트 규제로서 악의적인 조치로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첨단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주력 제품을 전환하려고 하는 한국 반도체 산업을 바로 지금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제는 점점 적자 생존의 정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번 사태의 해결 여부와는 상관없이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한일 협력 관계가 아주 근본적인 기조의 변화가 앞으로는 있어야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제 우리 국민들도 최근에 일본 제품 안 사고 안 팔기, 일본 여행 자제하기 등등에 나서서 우리 국민도 일단 똘똘 뭉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뭐 지금 봤을 때 지금 냉전 체제의 어떤 최전선의 한반도가 있었는데 이 평화 체제가 과시화되면서 지금 한일 관계가 전면 재조정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대통령과 여야 영수회담만을 고집하던 황교안 뭐 자유한국당 대표도 5당 대표와 어떤 청와대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좀 위기에서 단합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 사태에서 뒤에서 태클을 거는 것도 모자라서 아군 등 뒤에서 총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아니 전쟁이 났을 때 아군에게 총질을 하면 바로 사형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한일 지금 뭐 거의 전쟁이라고 해도 가언이 아닌데 이 와중에 누가 그런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단지 좀 애국심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뭐 소위 자신들이 민족의 신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보수 우파들의 교과서죠. 조선일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본의 거국 산케이 신문보다도 더 한국의 지금 비판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본 신문인지 한국 신문인지 분간이 어렵습니다. 마치 한일 관계를 아예 악화시키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봤을 때는 물론 뭐 진보 진영이라든가 다른 쪽에서 좌파 쪽에서 친일 반민족 신문이라고 낙인을 찍고 조선일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만 그 비판조차 아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니 뭐 내용이 어떻길래 이렇게? 그래서 뭐 지금 먼저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일 협정 당시에 일본이 제공한 경력 자금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다 해결됐다는 일본 측 주장을 지금 오히려 옹호하고 반복 재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조원진 우리 공화당 의원이죠. 한국 전략물자 불법 수출이 3년 새 3배나 늘었다는 기사인데 이것도 여과 없이 검증 없이 보도하면서 했는데 이게 가짜 뉴스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더 큰 문제는 조선일보가 일본어판을 통해서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일본 측을 두둔한 댓글까지 여과 없이 일본어로 번역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16일이죠. 15개 언론 시민사회단체가 네. 조선일보 앞에서 지금 왜곡 분파 보도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갖고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예. 조금 아쉽네요. 예. 조금이 아니라 많이.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끼리 뭐 예. 보수 대 진보, 뭐 예. 여야, 네. 뭐 지역 이런 싸움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 국가 간에 이런 대립 관계에 있는데 설사 논리적으로 상대가 맞다고 하더라도 표현에는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가 그걸 가지고 또 그렇죠. 왜곡해서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조선일보는 그 자사 기사를 일본어로 이렇게 해서 야후 재판에 예. 실른다면서요? 예, 예. 네. 15일자에 보면 국내에 보도된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네. 국제보상운동, 동학운동, 1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청와대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실었습니다. 네. 아이고. 일본어판 제목은 훨씬 더 자극적입니다. 네.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국민의 반일 감정에 불을 붙인 청와대, 한국 청와대입니다. 신났겠네요. 일본에서는. 예, 매우 선동적인 제목이죠. 네. 이런 제목만 봐서 일본 신문인지 한국 신문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징용문제 해법으로 정부가 내놓은 그 한일 기업 출연 기금안에 네. 대해서도 의미 있는 대안이긴 하지만은 타이밍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뭐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네네. 근데 그 전까지 일본의 여러 제안에 우리 정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우리 외교의 미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향후 1년간 양국 관계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예측은 가능합니다만 네네. 우리 정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뭐 외교의 미숙이다. 근데 지금 현 정권을 비판하더라도 이런 식의 기사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네. 이 해당 기사가 야후 재팬에서 일본에서 국제면에서 많이 본 기사 랭킹 1위를 장식했습니다. 네, 네. 그처럼 지금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포털인 야후 재팬에서 이런 내용의 기사와 댓글이 다수 소비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를 접한 일본인들은 자연스러운 이런 의견들이 한국 내 보편적인 여론이나 네. 정서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네. 행위에 대해서도 네. 합리적으로 평가를 할 거고요. 네, 그렇죠. 네. 또 한 분 계시죠. SBS 방송의 한 논설위원도 네. 방송에서 뭐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네. 10년 전에 의병과 같은 방법 100년 운운하면서 전이죠. 100년 전에 의병이 나라를 네. 구하기는 했느냐 네. 이렇게 의병 전쟁을 비하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렇죠. 어병 전쟁이라든가 동국민 전쟁이 네. 사실은 그 나라를 구했느냐. 네. 그 주장은 사실 친일파들이 즐겨 쓰는 논리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구한말의 친일파들과 조선 왕조 마지막 왕조가 일본을 끌어들여서 오히려 지금 농민 전쟁이라든가 어병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탄압했죠.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주관 어병들을 욕되게 하는 주장일 뿐더러 그러니까요. 예. 질도 뭐 이 사람이 질사람에 끌려 들어가는 것은 재앙이다. 뭐 이렇게 지금 한일 경제 전쟁을 지금 그 분석하고 비판했습니다. 질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단정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한일 갈등 국면에서 일본과 싸워봤자 진다는 패배주의적인 역사관입니다. 물론 일본하고 싸워서 질 수도 있죠. 그런데 국가 간의 싸움뿐만 아니라 네. 개인 간의 싸움에서도 네. 이기고 지는 성편을 떠나서 피할 수 없는 싸움은 싸워야 되죠. 당연하죠. 그렇죠. 예. 이제 예. 두 대를 맞더라도 한 대는 때려야 네. 다음에 다시 붙더라도 네. 상대가 겁을 냅니다. 네, 네. 그냥 무조건 피하다 보면은 더 크게 두드려 맞거나 더 네. 많이 두들겨 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아이들 간에도 보면 약한 애들을 더 괴롭히지. 아, 저놈 때리면은 저 힘은 없지만 이게 뭐 곤조라고 이런 일본 말이죠. 쓰면 안 되지. 하여튼 근성이 있는 애들은 못 건드리죠. 한 대라도 맞겠다 생각하면 섣불리 못 때리죠. 그렇죠. 네. 아무튼 국민들은 요즘 이제 분기탱천하야 지금 불매 운동을 하고 있죠. 일본 제품 대형 마트에서 시작해서 요즘에는 뭐 전통 시장, 편의점, 소매점까지 확산되는 추세인데요. 근데 이런 오프라인 시장과는 달리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여전히 일본산 제품 판매와 구매가 활발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오프라인에서는 뭐 국내 한 대형 여행업체 같은 경우에 네. 일본 여행 예약 건수가 평소보다 한 3분의 1 정도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뭐 쿠팡, 뭐 티몬, 위메프 제가 특정 업체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 일본 상품 그 판매에 여행 상품 판매에 큰 변화가 없다고 해요. 이들 업체에서는 대부분 지금 불매 운동 이전과 다름없는 일본 여행 상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예. 그래요. 네. 아, 참 그러고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예. 제주도에는 그 저 면세품 팔잖아요. 예. 일본 제품 파는데 손님이 없어요. 아, 저 시세이도 예. SK2 없어요. 정말 화장품, 없어요. 예. 화장품점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뜨거운 반면에 온라인에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미지근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이커머스라든가 이런 여행 상품 판매 계약을 맺은 여행 업체들이 대부분 중소업체들입니다. 아. 그래서 불매 운동의 어떤 직격탄을 좀 피해간 것 같고요. 네. 그러고 오프라인에서 그 불매 운동이 눈치 때문에 불매 운동에 할 수 있는데 온라인에서 그런 눈치를 볼 필요가 없죠. 아. 그래서 아마 그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일본 제품 구매에 어떤 비판하거나 질타하는 시선을 피하기 쉬워서 온라인 네. 쇼핑 쪽으로 네. 몰려간 게 아니냐 이렇게 네. 분석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 아까 제주도 얘기했지만 들어가기가 쑥스러워서 예, 그렇죠. 아마 필요해도 못 들어가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일본의 그 지방이에요. 예. 예, 지방 도시에서는 관광객의 30%가 한국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렇죠. 4명 예. 가운데 1명은 네. 이제 뭐 한국인이라는 얘기인데 예. 그럼 우리가 일본 여행을 안 가기 이 운동을 계속하면은 아베 정권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지 않을까요? 이제 일본 그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작년이죠. 한국을 찾은 관광객이 754만 명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행객들이 쓴 돈만 해도 54억 달러.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6조 3,500억입니다. 아유, 참. 이렇게 주시는데 네. 아마 한국인들이 일본 여행을 자제한다면은 네. 일본 중소도시를 많이 여행하는 한국 여행객들이 가지 않는다면 일본 중소도시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일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한국 뭐 뒤에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냄비 근성이 있다. 두고 봐라. 쟤네들 얼마 먹고서 또 뭐 일본 제품 구입하고 또 일본으로 여행 올 것이다. 이렇게 비아냥대고 있다고 하는데요. 글쎄 이런 일이 처음부터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이왕에 우리가 시작을 했다면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좀 더 좀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우리의 근성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그 문재인 대통령 잘못했다고 공격해도 좋습니다만은 좋습니다. 저도 뭐 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 한일 전쟁 와중에 이 아군의 등 뒤에서 총질만은 제발 좀 멈춰줬으면 좋겠어요. 뭐 하실 말씀 없어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어떻게 지 모르겠습니다만 마누라 밉다고 처갓집을 불태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네, 하여튼 우리끼리 감정적으로 대응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은 그 TK에서 과거처럼 싹쓸이를 할 수 있을까? 요 한 가지. 그리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TK 맹주로 부상하면서 한국당 대선 후보로 확고한 지위를 구축할 수 있을까? 요즘에 우리 지역 정치권에서 이렇게 자주 회자되는 질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스나 노로 대답해. 네, 뭐 간단하게, 분명하게. 그렇다면 제 대답은 둘 다 노입니다. 둘 다 노. 네. 둘 다 어렵다. 그러면 이제 우선 그럼 먼저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총선 싹쓸이가 불가능한 이유. 지금 아마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이 싹쓸이를 하려면은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장애 요인. 네. 아마 정부 여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우리공화당의 존재 때문입니다. 아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보수의 분열을 노림과 동시에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박 전 대통령을 총선 전에 석방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여야 모두 공통된 예측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둬놔봐야 현 정권에 별로 실익도 없습니다.
근데 또 20이나 쓰는 거죠. 예. 아니 지금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오래 지금 옥중에 계시고 있죠. 아 그런가요? 그럴 것 같아요. 제 아직 생각에. 재판이 덜 끝났으니까. 아 그렇군요. 네네네. 예. 그 사실 또 박 전 대통령이나 그 우리 공화당 쪽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황교안 뭐 대표나 지금 한국당 세력에 대해서 썩 좋지 않은 감정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 네.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이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하려면은 사실 인적 쇄신이 필수입니다. 네, 네. 근데 한국당 인적 쇄신이 가능한 유일한 지역이 대구 경북 지역이죠. 네. 그런데 여러 번 말했듯이 제가 쇄신 대상으로 탈락하는 현역 의원들이 아마 지역에서는 우리 공화당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봅니다. 네. 아마 이 사람들이 박 전 대통령을 호가호위하면서 선거전에 났으면은 우리 공화당이 적어도 지역에서 몇 석은 건질 거다 이렇게 네. 봅니다. 예. 네. 근데 뭐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무시하고 계시네요.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사실 그 대구에는 지금 2명의 현역 의원이 계시죠. 네네. 김부겸, 홍일학 의원. 그리고 네. 경북에는 비례대표입니다만은 김영건 의원이 네. 아마 구미에 출마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세 분 중에 가장 지명도가 있는 김부겸 의원조차 당선을 쉽게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그렇고 두 번째 질문은 네. 이제 황교안 대표가 네. 내년 총선을 거쳐서 네. 대선 주자로서 이 TK의 맹주가 될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지금 한국당 당원 구성으로 볼 때 TK 대구 경북 당원들이 한국당의 중심입니다. 네네. 한국당 전체 당원이 한 35만 명 정도라고 해요. 네. 이 중에 지금 TK 대구 경북이 10만 명, 네. PK 부산 경남이 8, 9만 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수도권 12만 명 중에도 한 40%가 TK. 대구 경북 출신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거의 한 15만 명입니다. 35만 네. 명 중에 15만 명이면 네. 뭐 한 40% 육박하죠. 네. 근데 TK 명주가 되지 못하면은 한국당 후보 대선 후보도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황 대표가 아직까지도 한국당에 안착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근데 황 대표가 아직도 물론 지금 정치 초년병입니다. 지금 뭐 지금 정치판에 뛰어든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네. 그 생각보다는 적응을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헛발질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네. 예. 근데 황 대표는 아직도 보수의 아이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이 지역 출신도 아닙니다. 그 지역 연구라고는 대구 고검장으로 잠시 일한 게 다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선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입성에 실패한 이회찬 전 국무총리죠. 네. 이분도 지역에 연구가 없었습니다. 네. 전체를 밟을 수도 있다. 예창의 전체를 밟을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최근 또 한국당 상황을 제가 봤을 때 황 대표가 지금 거의 친박한테 포위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뭐 사무총장, 뭐 예결위원장, 상임위원장 선임부터 시작해서 뭐 최근에 또 그 한국당 공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한국당 여의도 연구소장이죠. 네. 그 비박계인 김세연 의원을 네. 교체하겠다는 설까지 나오고 있어. 여기 보면은 친박들이 지금 당을 쥐락펴락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네. 봅니다. 예. 네. 그런데 그렇다면 황 대표가 자신의 세력을 TK에 예. 심을 수 있을지. 그런데 황 대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것도 또 궁금하고요. 예. 예, 뭐 황 대표 사람들이 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옵니다. 전부 근데 그걸 100% 믿을 수는 없고요. 네. 대부분 뭐 또 성대 출신들, 아. 뭐 지역에서도 성대 출신, 네, 네. 그리고 또 뭐 다른 뭐 고시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연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하고 가깝다 얘기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네, 네. 그런데 아니 이런- 그런 사람을 네. 우리 TK에 좀 심을 수 있겠어요? 자기 사람을? 그런데 그건 뭐 두고 봐야 알겠는데 사실 뭐 제가 봤을 때 TK 의원들이 굉장히 이게 모래알입니다. 모래알이고 좀 허약해요. 네. 사실 경쟁력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이게 뭐 TK 지역구 의원들은 공천만 주면 금배지 날아오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뭐 그냥 그 자국장도 공천 받으면 될 걸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예.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리수를 많이 뒀죠. 아무나 갖다 이제 꼽았죠. 이제 네, 꼽아서 네. 낙하산 공천을 했었는데, 네. 근데 황 대표는 지역 경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네. 아마 자신의 호위무사들을 지역에 되게 신기 심어야 되는데 지역 여론이 지금 호락호락 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는 아직도 의문 퀘스천 마크입니다. 네, 예. 네. 근데 이게 참 공천이라는 게 예. 이제
여러 명이 있는데 한 사람 예. 공천 주잖아요. 예. 그럼 이 사람만 네 사람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적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공천이 이게 참 이게 해준 사람 권력도 있지만 적도 많이 생겨서 네. 나중에 대선에 문제도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한국당에서 신정치 혁신위원회가 예. 내년 총선 공천 예. 문제에서 황 대표를 배제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게 뭐 아마 신정치혁신위원회가 네. 황교안 대표한테 네. 내년 총선에 개입하지 말라. 않는다는 선언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했답니다. 네네. 근데 아마 당 공천관리위원회나 네. 공천기획단에서 후보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건데요. 네네. 당 대표가 공천에서 손댄다면은 네. 뭐 대권 후보로서 황 대표 이미지 관리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런데 당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 못하면은 아직 허수아비죠. 이게. 네. 네. 근데 실제적으로는 공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고 아마 내부적으로는 할 거예요 아마. 아, 그 허수아비 당 대표를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네네. 섭정. 네, 그렇죠. 뒤에서. 이미지는 챙기고 네, 네. 실제는 공천에 개입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된 사람은 예. 알고 보면 황 대표 때문에 된 거고 떨어진 사람은 내가 한 거 아니다. 공천위원회에서 그렇죠. 했다. 이미지만 챙기고 네. 그럴 수 있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면은 황 대표를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친박들의 저는 속셈이라고 봅니다. 네, 예, 예. 네. 아무튼 그 황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니까 예. 이런저런 온갖 소문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뭐황 대표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TK 의원들은 지금 사실 대안 부재론을 냈습니다. 황 대표 말고 누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지. 뭐 홍준표 전 대표라든가 뭐 김명준 전 비대위원장 나이가 많다. 그리고 흘러간 물이다. 그리고 뭐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기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이가 많다고 하지만은 황 대표하고 나이 차이가 4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그리고 네. 시민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 10살만 밑으로 내려면은 한국당에도 참신한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셨네요. 정말 훌륭하신 예.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이 대안 부재론 때문에 TK 지역민들이 보수의 새 주자로 황 대표를 선택했지만은 하지만 요즘 행보로 볼 때 TK 대표로 보기에는 이 황 대표가 스킨십이나 또 뭐 활동이 좀 부족하지 않나. 16일에 뭐 대구에 다녀가시긴 했다고 하는데. 홍준표 전 대표라든가 김명준 전 비대위원장도 뭐 김명준 전 비대위원장 최근에 대구 자주 와요. 그렇죠. 뭐 네. 대구 수성갑 출마설, 뭐 대구 종로 출마설도 흘리는데 뭐 홍준표 전 대표 대구 수성갑은 아닙니다만 대구 뭐 제가 알기로는 북구 쪽을 노릴 것 같은데 북구라든가 서울 종로도 뭐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홍준표 씨가요? 네, 홍준표도 전에는 대구 출마 안 한다 그랬는데 또 그렇게 지금 또 말을 바꿨습니다. 정치 네. 뭐 수시로 말을 바꾸니까. 네. 그리고 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패스트트랙 대치 국민에서도 공정한 수사가 핵심이다. 뭐 이렇게 뭐 당 지도부 발언은 당 지도부 발언했는데 그건 부적절하다. 공정한 수사가 되면은 모두 수사나 재판 받을 거냐 이렇게 뭐 지금 황 대표 쪽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황 대표가 아마 16일 날 대구 엑스코에서 와서 네, 대구 네. 민기 살리기 토론입니다. 네. 그래서 대구가 시가 올린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대구시 예산도 챙기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챙기겠다 말했습니다. 네, 네. 그 서울 출신의 비박계 중진위원이 그러더군요. 황교안 체제의 롱런 여부는 인적 혁신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친박계가 몰려 있는 우리 TK 지역의 인적 혁신 또 그 공천 혁신 여부에 따라서 내년 총선에 승패가 달려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황교안은 이 TK 지역 물갈이를 통해서 TK의 맹주가 되고 또 수도권 총선 승리까지 쟁취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과거 보수의 아이콘이었던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또 우리 공화당이 이 지역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어서 이것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 황교안이 내년 총선이란 시험대를 어떻게 통과할지 우리 모두가 주목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세종대왕이 우리 한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한 훈민정음 해를 보는 현재 두 질의 원본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간송본과 상주본. 간송본은 국보로 지정이 됐고요. 상주본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법원이 이 상주본을
국가 소유로 인정을 하는 재판을 내렸습니다마는 그 상주본을 소장하고 있는 소장 추정자는 이 순순히 내놓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이 어떤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지난 2008년입니다. 경북 상주의 고 서적상 배익기 씨입니다. 네. 자기 짐을 정리하다가 해례본을 발견했다. 네. 그래서 상주본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지금 상주본이 된 데인데요. 배 씨는 아마 골동품업자한테 조모 씨입니다. 네. 고서를 사면서 함께 이게 받았다. 네.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공개를 하자 조 씨가 배 씨를 고소했습니다. 훔쳐갔다. 자기가 준 게 아니고 네. 훔쳐갔다. 그래서 이제 배 씨를 상대로 예. 물품 인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 대법원이 지난 2011년 5월에 조 씨한테 배 씨가 아니고 조 씨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조 씨는 2012년입니다.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네. 그래서 지금 국가 소유가 돼 있는 상태죠. 네, 네. 그런데 미사재판에서는 상주본 소유권이 조 씨에게 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만은 형사재판에도 사실 배 씨가 그래서 구속이 됐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1심과 달리 2심과 대법원 최종심은 네. 배 씨의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네. 무죄 선고 사실 배 씨가 상주본을 훔쳐간 증거가 없다. 형사재판에서 조금 더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니까 그래서 지금 네. 2014년에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조 씨가 배 씨를 고소한 조 씨가 숨지기 전에 문화재청에 기증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네. 국가 소유가 됐습니다만은 배 씨는 소재도 알려주지 않고 그 상주본을 국가에 반납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그러니까 절도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예. 이 상주본의 소유권은 돌아가신 조 씨에게 있고 예. 조 씨는 그것을 국가에 기증을 해서 예. 그래서 현재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국가에 있으니까 국가가 그러니까 국가라는 건 문화재청이죠. 그죠? 예. 문화재청이 강제 집행을 시도하니까 예. 배 씨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예. 거기서 1심, 2심 대법원에서 결국은 이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다. 최종 판결이 그렇죠. 난 거예요. 예. 네. 자, 그렇지만 일단 이제 그 배 씨는 예. 지금 상주본의 가치가 1조 원인데 예. 전문가들이 그렇게 추정했죠. 얘기를 했다. 예. 그러면 10분의 1인 1,000억 원을 예. 내놔라. 그렇지 예. 않으면 난 못 내주겠다. 예. 지금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지금 국가가 강제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국가 소유 판결이 났기 때문에. 네. 그런데 문제는 상주본이 어디 있는지는 배 씨만 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배 씨는 계속 그 전문가들의 감정가가 1조 원 되니까 10분의 1인 1천억만 내놔라. 그러면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15년 3월에 불이 나서 예. 이게 좀 약간 훼손되지 않았는지 하여튼 불에 그을린 것을 그 2015년 3월에 공개는 했어요. 배 씨가. 그죠? 예. 네, 그때가 사실은 불에 탄 상주본이 공개됐었는데요. 예. 그게 마지막입니다. 예, 그 화면은 TV에서도 예. 자주 네.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보관 상태가 어떤지, 예. 어디에 있는지 전혀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는데 예. 이제 이렇게 잘 꽁꽁 숨기는 이유는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이제 압수수색 내지는 그런 것을 의식해서 그렇죠. 그런 거 이제 강제 아니겠습니까? 집행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당할까봐. 그러는데 네. 배 씨가 아마 그 당초 지난 2008년 7월 30일입니다. 상주본을 공개할 때 국보 지정을 위해서 문화재청이 먼저 신고를 하고 공개했는데 무고를 당해서 자기가 지난 12년간 가정 고생을 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네, 네. 그러나 국가 소유로 판결난 상에서는 뭐라고 지금 사실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죠. 그렇죠. 소재도 어딘지 내가 말하기 힘들고 네, 네. 보관 상태도 어떤지 말하기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 1천억 원을 네. 1천억 원을 요구하는 근거는 전문가가 뭐 1조 원이라고 해서 그런 네.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1천억을 요구할 그게 있나? 뭐 근데 사실 뭐 2015년 3월에 불이 나고 난 뒤에 네. 배 씨도 사실은 그 상주본의 보관 상태에 대해서 자기도 걱정이 됐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네. 소유를 입증하는 재판을 끝내야 하는 당위성은 있지만은 네, 네. 양보해서 네. 1,000억만 주면은 내가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문화재청의 죄를 추궁하지 않겠다. 막 이렇게 했는데 배 씨가 준 돈도 뭐 5분의 1까지 돌려주는데 10분을 1만 주면
근데 그것도 못 주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돈을 주면 예. 그게 5분의 1까지는 주는데 10분의 1만 달라고 하는데 그걸 왜 못 주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국가에서 보상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보통 1억 원 정도까지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앞에서 말한 그 문화재청의 죄라는 게 뭘 말합니까? 배 씨가 말하는 그 국가가 1천억 원을 지불하기 어렵다면은 민간 기업 등에서 국가를 대신해서 돈을 주고 그 기업이 국가에 기증한다는 조건으로 자신에게 돈을 주면 방법이 우회를 1억 원이 최고 한도인 방법을 우회할 수 있다는 거죠. 꼭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그렇고 이제 또 배씨는 또 뭐 자기 뭐 건설 기업이라고 하면서 1,000억을 주겠다는 업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만, 근데 이 사람 말로 좀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아마 문화청의 죄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개심죄입니다. 배씨가 생각하는 개심죄죠. 배씨를 상주범 절도범으로 몰아서 이제 생사범으로 처벌해서 문화재청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상주범을 상키를 했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배씨가 이제 상주본을 공개한 뒤에 골동품상 조 씨가 상주본을 훔쳐갔다고 고소해서 1심에서 징역 10년까지 벌금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는데요. 그 배후에 문화재청이 있다고 배씨는 의심하는 거죠. 조 씨가 고소를 했지만 절도 혐의로 그래서 1심에서 10년을 받았지만 그 뒤에 조정한 건 문화재청이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 안 주고 꿀꺽 상기를 몇 개월 형을 살았어요. 또 실제 살았고요. 그러니까 내용 2심 재판 때까지 살았죠.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지나친 거 아니냐 배 씨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본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10년이나 형을 받고 그때 또 실제 살면서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무튼 지금 근데 사실은 국가에서 상주본을 사들여야 됐으나 그런 게 싫으니까 이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게 배씨 쪽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훈민정음 상주본의 소유권은 어쨌든 국가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판결이 대법원에서 났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요? 배씨는 아마 국가 소유권 무효 확인 소송을 하거나 재심 청구를 고려 중이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여튼 다시 상주본이 국가 소유가 아니라는 소송을 다시 낼 거라는. 근데 그건 그냥 말이고요. 돈만 주면 방장 내놓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렇죠. 아니, 꼭 돈만 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관도 어렵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렇죠. 배씨는 이제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달렸다 하면서 지금 버티기의 방편으로 지금 소송을 제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들리는 얘기는 이제 배씨 이름으로 무슨 기념관 비슷한 것을 국가에서 만들어주면 상주본을 기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배씨와 문화재청이 뭐 상당히 감정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주시를 움직인 것 같아요. 배씨한테 상주본을 받아서 문화재청에 넘겨주면은 그걸 다시 상주시에 영구 임대해서 막 기념관을 짓겠다는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근데 배씨는 억울하게 무고를 당해서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간 것만 해도 분통이 터지는데 그렇게 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좀 초기 대응이 문화재청에서 좀 미숙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찌 됐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이 회수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강제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주본 소재를 배씨만이 알고 있는 거죠. 어디 있는지 몰라. 압수수색할 방법이 없어요. 거의 배씨는 현재도 지금 뭐 상주본의 소재는 물론 보관 상태도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배씨 입장은 여전히 완강합니다. 상주본 가치의 10분의 1, 1,000억을 내놔라. 그런데 뭐 또 말을 좀 살짝 바꿔요. 염치 없이 딱 뭐 1,000억이라고 못 박는 건 아니다. 적절한 보상만 해주면 내놓겠다. 얼마까? 적절한 보상이? 뭐 그건 알 수는 없는데요. 어떤 적절한 보상이라는 것도 협의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부터 사실은 이 문제는 문화재청이 이럴 것 같습니다. 그 배씨를 절도범으로 몰아서 상주본을 거저 얻으려던 시도가 잘못됐다는 게 중론입니다. 제가 아는 고서적상 한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애초에 한 50억이나 100억 정도 주고 배씨한테 안겨주고
그것도 이제 상주시나 경북도에서 그 상주본을 확보했어야 됐다. 네. 그래서 상주에나 뭐 어떻게 경북도 내에 해례본 박물관을 지어서 관람 명령만 받았더라도 지난 10년간 충분히 그 돈은 뽑고도 남았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훈민정음 이거는 아이들 수학여행 글로 다 가요. 그렇죠. 예. 가면 그거 다 들어가고 그다음 이 훈민정음 세계적인 거란 말이에요. 해외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근시안적으로. 근데 뭐 공무원들 하는 일이 조금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문화재청에서 배 씨를 직접 만나서 설득을 하고 또 거부하면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요청해서 압수수색을 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뭐 상주본이 2015년 3월에 배 씨 집에 불이 난 걸 이후로 훼손된 모습으로 공개된 상태 이후에는 지금 행방도 물론이고 보안 상태도 알 수 없어요. 네네. 근데 지금 압수수색을 해도 배 씨가 소재를 밝히지 않으면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강제 집행이 났어도 채권자가 동산의 소재, 동산 상주본이죠. 정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소재 불명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이 2015년에도 배 씨를 3차례나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런데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배 씨를 뭐 형사 고발해서 강제 집행 면탈죄를 정할 수도 있겠지만은 법리적으로 입증이 어렵다고 해요. 상주본이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서 문화재 보호법 적용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검찰의 강제 수사가 가능하더라도 그러면 배 씨가 아예 상주본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안전한 회수가 최우선이니까 이것도 잘 방법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성질 나면은 아예 뭐 돈도 뭐고 다 귀찮고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양쪽이 잘 협의해서 상주본이 찬란한 우리 문화유산으로 길이 보존 전승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와 함께 지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풍의 남자라고 할까요? 내일 이제 곧 태풍 온다면서요? 태풍이 오면은 좋습니다. 태풍처럼 왔다가 태풍처럼 가겠습니다. 빨리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첫 소식은? 네,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의원들이 다른 의원이 쓴 그 의정 그 발언을 하려고 미리 썼는데 그 발언을 이렇게 새치기해서 자기가 했다.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요? 아니 표절이요? 이거는 표절은 뭐 많이 표지기가 아니고 새치기? 새치기를 해서 먼저 발언했다는 얘기는 그렇죠. 무슨 얘기인가 다시 한번. 이 대구시 수성구의 육정미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육정미 의원이 미리 이제 그 오분 발언을 하려고 어디에서? 이제 시의회에서 이제 수성구니까 구의회에서 구의회에서 이제 미리 5분 발언을 하려고 이제 글을 이제 미리 썼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은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위한 의회 사무국과 전문위원실 조직 개편에 대한 제안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자기가 써서 이제 보니까 다른 의원들하고도 이렇게 공유를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그 단체 채팅방이 있습니다. SNS 단체 채팅방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 대구시 기초의원 그리고 그 광역의원들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파랑새 모임이라는 그 단체를 이제 구성을 하고 이제 같이 카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18일이었습니다. 3월 18일 날 이 글을 올린 거죠. 정보 공유 차원에서 올렸다. 예, 그렇죠. 정보 공유 차원에서 이제 다른 의원들도 좀 같이 보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렇죠. 또 제시해주면 수정도 하고. 그래서 올렸는데 이제 달서구 의회 그 홍복조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같은 민주당 출신이죠. 같은 민주당이죠. 이제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봤으니까 이 홍복조 의원은 이제 재선입니다. 한 번은 비례로 이제 그 달서구 의원을 한 번 했었고 그 작년에 있었던 선거에서는 이제 직접
이제 지역구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재선 의원인데 두 분 다 그러면 여성 의원입니까? 네, 둘 다 여성 의원입니다. 근데 이제 홍복조 의원이 읽어보더니 내용이 괜찮다. 그래서 좀 참조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육정미 의원한테 물었답니다. 그래서 육정미 의원은 아무런 생각 없이 뭐 내가 참조하라고 올린 거니까 그냥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4일 뒤에 3월 22일이었는데요. 3월 22일 날 홍복조 의원이 달서구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하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토시까지 똑같다. 예, 토시까지 뭐 똑같습니다. 87%가 뭐 어떻게 비율을 어떻게 측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87%가 똑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실 그 육정미 의원은 이제 26일 날 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홍복조 의원이 미리 이제 22일 날 했으니까 새치기 한 거죠. 그래. 먼저 네. 그 원본을 갖다가 갖다가 그렇죠. 원본은 네. 연설자가 먼저 해버린 거네. 그렇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알게 됐나 이런 내용을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달서구 의회에서 그 육정미 의원한테 육정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달서구에서 했는 거 똑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달서구 의회에서 육정미 의원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육정미 의원이 나중에 이제 이 발언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홍복조 의원이 한 거를 모르고 당연히 그렇죠. 자기는 자기가 준비한 걸 하니까 예,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내용이 같다라는 것을.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럴 수가 있느냐. 너무 웃기지 않나. 그래서 뭐 어디에 항의했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그래서 육정미 의원이 이제 홍복조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막 화를 냈다는 거죠. 화를 냈는데 이제 홍복조 의원은 내용을 참조해도 되겠느냐 하니까 육정미 의원이 그 참조해도 좋다고 하니까 허락한 줄 알고 나는 그대로 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과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구 지역 시민단체인 우리복지 시민연합이라고 있는데요. 예, 우리복지 시민연합에서 이제 성명을 발표를 했었어요.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표절이 이런 표절이 없다. 그리고 지방의원 5분 발언 표절은 난생 처음 듣는 해괴망측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리 지방의회 공통 문제라 이렇게 인식을 했다 하더라도 홍 의원의 발언은 윤리성을 망각한 심각한 표절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시민단체가 이제 성명을 발표를 하니까 언론에서 취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언론사 기자가 이제 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물었더니 우리가 그걸 미리 알았는 것도 아니고 뭐 의원들끼리 그러는 건데 우리가 어떡하란 말이냐 이렇게 이제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거 자체가 또 논란이 그렇죠. 그래서 그 자체가 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민주당은 이제 그 사실관계를 지금까지 몰랐지만 이제 자세히 파악을 해서 이제 그 조치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조치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예, 그렇죠. 뭐 어떤 반칙은 맞습니다만, 특히 뭐 조치를 한다고 해서 당에서도 특별한 뭐 조치를 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유권자들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장 정직하고 양심적이어야 될 의원님들이 아무리 구의원이고 시의원이고 국회의원이고 간에 남의 거를 베끼고 근데 그것도 뭐 국회의원은 뭐 예전에 이보다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 한국당 대변인입니다.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홍복조 의원이 지금 달서구에서 윤리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위원장이 자기를 제소해야 되네. 그렇죠. 윤리위에. 재밌는 일입니다.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당 차원에서 어떤 징계는 사실 좀 거론하기 운운하기 힘들 것 같고. 예, 그렇죠. 의회 차원에서 해야 되겠네요. 징계를 한다면은. 뭐 당 차원에서도 아마 그 경고라든지 뭐 이런 거는 안 하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사실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려고 말았는데. 네, 그렇죠.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누구 거를? 2015년입니다. 12월인데 지난 총선에 출마하려고 청와대 대변인을 하다가 나와서 이제 인천 연수구입니다. 인천 연수구가 상당히 유명한 동네입니다. 대구 수성구, 뭐 부산 해운대구하고 비슷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는 왜 정치를 하려는가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출마 선언문을 썼는데요. 네. 유승민 의원이 그때 유승민 의원이 아마 그때 네. 원내대표였을 겁니다. 아마. 네, 맞습니다. 원내대표 2015년 4월달에 이제 원내대표를 하면서 이제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라고 해서 같은 당. 그때 새누리당입니다. 그렇죠. 같은 당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원내대표 연설을 하면서 그 발언을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한 연설이죠. 그렇죠. 이게 문제가 돼서 쫓겨나는 계기가 됐던 그 발언이 그때 있었던 발언이죠. 자기 정치를 한다고 해서 쫓겨났던 그 원내대표 연설문을 그대로 갖다가 뭐 거의 여기도 뭐 87%까지는 아닙니다만 상당 부분 유사합니다. 네. 예,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그때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꿈꾸는 보수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꿈꾸는 보수는 정의롭고 공정하며 진실되고 책임지며 따뜻한 공동체의 진실을 위해 땀 흘려 노력하는 보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 2015년 4월 8일 날 했던 발언입니다. 그런데 민경욱 의원이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2015년 12월 15일 날 했는데요. 예,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꿈꾸는 건강한 삶을 실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꿈꾸는 건강한 삶이란 정의롭고 공정하며 진실되고 책임지며 따뜻한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땀 흘려 노력하면 인정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세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땀 흘려 노력해서 네. 저 글을 써야지 남이 네. 한 거를 뺏기시면 그게 이제 말 언행이 안 맞죠. 근데 이제 몇 개월 지났으니까 잊혀졌을 거라고 했는데 네, 이분은 그렇죠. 뭐 3일, 4일 사이.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들이 이 뺏기는 걸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수시로 뺏기기 하고 하는데 좋은 정책을 뺏겨도 됩니다. 아, 그렇죠. 아니 저는 한국당하고 민주당이 그 대선 때 가면은 정강 정책이라든가 네. 각 당 그 공약들이 거의 비슷해져요. 그렇죠. 네. 그 아마 유일한 차이점은 대북 정책식으로만 차이가 나고 나중에는 서로 뺏기다 보니까 비슷해지는데 근데 이게 뺏기는 것도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체면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민경욱 의원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거론하는 거는 이분이 지금 한국당 지금 원내 대변인이죠. 그냥 대변인입니까? 원내 대변인입니까?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어떤 논평을 내는 거 보면 너무 저질이에요. 그래서 예. 제가 이렇게 표절을 하는 거 보니까 논평도 그 정도 수준밖에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사실 그 민경욱 그 의원이 예, 언론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KBS. 예, KBS 앵커까지 네. 했는데 네. 마지막에 이렇게 청와대 대변인으로 갈 때도 그날 오전에 자기가 그 회의까지 참석을 했답니다. 데스크 회의 참석했다. 예, 데스크 회의 참석하고 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뭐 열심히 일할 듯 하다가 그날 오후에 갑자기 청와대 가게 됐습니다 하면서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KBS 기자들이 마지막 남은 KBS 저널리즘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행위다 이렇게 비판하게 됐죠. 네. 뭐 최근에 뭐 또 청와대 대변인하고 또 KBS 선후배사들끼리 또 서로 치고받고 했는데 네. 뭐 하여튼 별로 썩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이 정도에서 끝냅시다. 표절을 하지 맙시다 앞으로. 근데 저 한국당 입장에서 좀 억울하겠어요. 지금 달서구 더불어민주당 달서구 의원 하는데 왜 민경욱 의원까지 끄집어 놨느냐. 아니 그런데 거기서 표절한 게 지금 201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여기까지 합시다. 예. 어쨌든 그 좋은 건 표절을 해도 되지만 네, 좋은 네. 정책은 해도 되지만 네. 남의 글은 뺏기지 맙시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어떠한 것인가요? 대구 공항에 이제 그 대한항공에서 그동안 제주도와 대구를 운송하는 화물 여객 기가 있었는데요. 이거 이제 계속 수익이 적자가 나니까 오늘 10월부터 화물기를 운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항공 수요가 줄어서 화물 수요가 줄었어요. 예, 화물 수요가 줄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화물기를 운송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운송을 중단하면 어떤 피해가 있나요?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제주도에서 신선식품을 이제 오려면은 비행기로밖에 올 수 없지 않습니까? 배로 해산물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게 사실 그런데 이제 그 화물기로 운송을 안 하면은 대구 지역에서도 굉장히 피해가 있을 것 같고요. 물류비가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물류비도 늘고 피해가 상당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아마 김해공항을 통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김포는 너무 머니까 김해서 그렇죠.
물류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지역에 있던 그 업체들이 많이 고전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역에 있던 업체들이 물류업체들이 그럼 다 김해 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대구가 뭐 지금 대구시가 대구공항을 이전해서 구리 쪽으로 옮긴다 그러면은 더더욱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그렇긴 하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있던 게 없어지니까 많이 더 불편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그 대공항에 그 에어포트 에어포트 호텔 있죠. 호텔이 있죠. 이제 그 호텔을 이제 호텔의 문을 닫으면서 그 자리에 이제 물류 창고를 이제 짓겠다라고 했는데 화물터미널 짓겠다 그렇죠. 그랬죠. 화물터미널 짓겠다 했는데 그것도 이제 물 건너 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구공항이 이전해서 더더욱 문제가 되고 지금도 문제가 돼버렸으면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지금 그 영남권 전체에 공항이 필요한데 그럼 김해공항 확장안도 지금 재검증이 되가 버렸고 대구시가 이래저래 핀치에 몰리게 되네요, 자꾸. 그러니까요. 대구 공항이 접근성이 매우 좋은데도 불구하고 물류가 부족해서 공항을 폐쇄할 정도라면 이게 이제 군이나 뭐 의성으로 가면 물류는 더욱더 줄어들 것이고 만들자마자 아니, 뭐 물류만 주는 게 아니고 여객도 줄겠죠. 만들자마자 또 진짜 고충할리는 또 공항 올해 그 대구 여객이 그 대구공항 이용객이 500만 원 넘을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상반기에만 벌써 250만 가까이 됐다 이러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500만 돌파 힘들 것 같아요. 대구공항이 아마 그 일본 노선이 많은데 그렇죠. 티웨이라든가 이쪽에서 지금 그 일본 여행객들이 줄어서 이미 상반기에 이미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런데다가 지금 한일 관계가 지금 굉장히 급냉각되다 보니까 하반기에도 뭐 지금 LCC죠 저가 항공사들이 일본 노선 취향을 줄일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뭐 여행객들도 줄고 500만 돌파가 사실 여의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또 그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지금 그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그 관광객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쨌든 대구에서 일본으로 가는 게 줄어들더라도 아마 동남아나 그 중국으로 가는 여행객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일본 가는 노선을 다른 지역으로 동남아나 이쪽으로 바꿀 가능성은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도 하여튼 일단 근데 그 항공 노선도 대구에서 가는 노선을 이게 항공 협정에 맺어서 노선을 개설해야 되니까 있던 항공을 줄일 수는 있어도 없던 걸 신설 안 하면 국가 간 항공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그 화물 비행기를 없앤다면은 대구시로서도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솔직히 만약에 지금은 뭐 지금 대구 부산 간 대구 제주 간 항공 화물만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출 화물은 대구에서는 수출 화물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죠.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기 때문에 유일한 지금 그 물론 제주와 화물만 있다. 그렇죠. 유일하게 제주 화물만 있는데 그걸 이제 없어지게 되면 굉장히 이제 타격이 클 텐데 그래서 대구시가 이제 좀 뒤늦게 이제 나섰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찾아가서 좀 가급적이면은 그대로 유지를 해달라. 안 되면은 가능한 그 10월달이 아닌 좀 더 늦춰서 좀 근데 뭐 대응 방안을 찾도록 해달라 이렇게 적자 노선을 유지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적자 노선을 굳이 이게 사실 뭐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뭐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뭐 지금 대구시는 그 저가 항공사를 통해서 한번 그 물류 그 항공기를 운영을 하려고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사태가 빨리 그 마무리돼서 저가 항공사들 적자 노선에 자기들 비행기를 투입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가 항공사들이 더 이익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구시가 좀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래저래 뭐 공항 문제에 대해서 대구가 할 말이 별로 없네요. 참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도 많기 때문에 권영진 시장 나가서 저 이차로 지사님도 하여튼 공항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요. 아니 태풍이 와서 빨리 보내드려. 그 권영진 시장이 그 재선한 이후에 이제 삼선하겠다 이런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7월 1일 날 뭐 1주년 재선 1주년 뭐 할 때 이야기했다고 하던데. 대구공항이 이제 지금 제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대구공항을 유지하기 그러니까 지키기 위해서라도 삼선을 적극 고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삼선을 하려고 그 말을 한 건지 아니면 대구공항이 지금 어떻게 될 건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코멘트를 붙인다면은 삼선 하려던 분들이 대부분 다쳤어요. 네. 한 분은 다쳤고 한 분은 위에서 단추를 한 방 누르니까 대번 고개를 팍 숙여 들어갔거든요. 아마 권 시장에 대해서도 한국당 의원들조차 제스 이상을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네. 지금 제가 하는 걸로 봐서 여러 가지 뭐 지금 공항 문제라든가 시청사 문제 가지고도 지금 분란을 일으키고 있고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제가 도서관 뭐 관련해서 중앙도서관을 지금 28 뭐 기념 뭐 이걸로 바꾼다고 하는데 그게 저는 사실 단순한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도서관 모 대학 교수님, 도서관학과 교수님을 만나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역사성이 있는 문제다. 이게 부립도서관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데가 1919년에 만들어졌다는 도서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역사성이 있는 걸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 뭐 이러기도 하고. 하여튼 온갖 지금 분란을 많이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 분란이 다 정리될까? 저는 제일 웃겼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그 지금 그 미군 그 헬기장을 반환받고 거기에 이제 대구에 이제 대표적 도서관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까지 했는데 그 공모에서 발표한 도서관 이름이 대구 도서관이죠. 그걸 왜? 아니 지난번에 뭐 칼라풀 대구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예, 그걸 왜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래서 하여튼 지금 중앙도서관 이름도 그 대구 경북연구원에 용역을 줬대요. 그 용역을 줬다고 바꾸는 것도 그렇고 지금 실제 지금 시청사도 이제 와서 뭐 어떤 시청사를 원하는지 하고 시민들한테 설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공론화위원회가. 참 그것도 이렇게 단추를 깨도 이게 참 어떻게 깨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보면은 이런 데도 그냥 두고 있다는 거는 빨리 뭐 한번 조치를 한번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바빠서 생각을 잘 못 하시나 봅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풍선한 가십시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같은 뉴스를 다르게 들려드리는 와장창 TV 이번 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다음 주에 지역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